안녕하세요. 도노 김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고해드린 대로 인테리어 견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마도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영상은 보통 10분이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 견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하면 얼마고 저렇게 하면 얼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테리어 견적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도 10분이 훌쩍 뛰어넘는 영상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영상이 될 건데 건너뛰기 하고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인테리어 견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형성됩니다. 한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실공사 비용과 인테리어 업체가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마진율,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소비자에게 견적을 제시합니다.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하죠.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결국 같은 공정과 같은 퀄리티로 공사를 한다면 인테리어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하여 가능한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기 위해서 공사를 따내함과 동시에 이 안에서 최대한의 마진율을 끌어내기 위하여 실공사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테리어 견적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업체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최대한 저렴한 견적을 넣었으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마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실공사비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설계 능력, 시공팀 보유 능력, 현장 관리 능력, 이 세 가지 실력을 갖춘 업체가 왜 같은 퀄리티에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를요. 인테리어 견적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시공력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공력에 관한 콘텐츠를 먼저 올린 것입니다. 제가 말도 어느라고 말주변도 없어갖고 막 영상 올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이렇게 콘텐츠 순서를 엄청 고민을 하고 올립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실공사를 낮추려면은 시공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공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서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실공사비를 낮추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는 꼭 해야 될 시공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공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목공사 공정 중 가벽을 세울 때 페인트와 타일로 벽면을 마감할 때는 이런 목상에 섞어보도록 마감합니다. 보강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공사 현장 지나다니면서 목공사하는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보셨다면은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계속 탁하핀 소리가 나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라면은 이 탁하핀이 이 석고보드를 고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상을 고정할 때 쓰는 ST나 TT 외에는 판재를 고정할 때는 탁하핀이 아닌 목공본드가 고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탁하핀은 본드가 굳을 때까지 버티는 가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현장을 가보면은 이 공사비를 줄이려고 본드 칠을 안 하고 그냥 탁하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본드발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본드 칠하는 거를 본드버리를 하고 고정을 하는 것과 그냥 탁하핀만 싸서 고정하는 거는 시공속도 차이로 봤을 때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5품이 들어갈 공사라면은 12품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명씩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3품이면은 28만원 곱하기 3에 장비대 12만원까지 더하면 96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100만원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공했을 때 한 1,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사람이 툭 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게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진동에 의해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석고보드를 고정한 탁하핀이 조금씩 탈락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석고보드가 서로 이어지는 부분에 페인트가 갈라지고 파벽돌 같은 경우에는 파벽돌과 매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1, 2년 후에 하자가 발생하고 나서 목공사를 다시 하고 마감을 다시 하던 간에 아니면 예산이 없으면 꼴보기 싫더라도 그냥 그 공간에서 참고 지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럴 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 12개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공을 1년만 버틸 수 있게 최소한으로 하려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재 인테리어 시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이 지난 후에 인테리어 업체한테 따지면은 인테리어 업체는 무조건 추가 금액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리콘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실리콘을 쓰는데 어느 업체는 2품을 넣고 어느 업체는 4품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실리콘이 들어간 양도 2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견적이라면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품만 50만원 차이가 나니 내품을 넣은 업체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내품을 넣은 업체는
그 기존에 실리콘이 시공되어 있던 거를 제거를 하고 실리콘 시공을 다시 한 품으로 들어간 거고, 두 품이 들어가 있는 업체는 그 안 있는 실리콘에다가 덧방을 치는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코킹 작업을 한 곳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곳이라면은 약 1년이 지난 순간부터 실리콘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또 비용을 추가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소비자는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한 인테리어 업체가 어딨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제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서 1등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최근 1년 안에 이 두 가지 다 일어났던 겁니다. 제 실제 경험담이에요. 이런 시공 디테일에 대해서 공정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시공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이런 디테일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를 따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고서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인 시공 능력 없이 마진을 최대한 남기려고 하니까 이런 날림 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소비자가 계약할 때 목공사할 때 본드 발휘는 제대로 하실 거죠? 실리콘은 제거하고 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여쭤보시는 소비자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이곳저곳에서 견적을 받아봤을 때 이런 시공 디테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같은 퀄리티의 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견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는 비싸고 견적으로 장난치는 업체이고, 품이 적게 들어가 있는 업체는 정직한 업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결국 아무리 시공력을 갖추더라도 제가 공사비를 비교해 드렸다시피 이런 날림 공사보다 저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입장 중에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싼 견적에 더 이상 어떡해? 난 땅 파여 장사해? 그러면 돈 더 주고 다른 업체한테 하던가.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도 1년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어떤 소비자가 몇천, 억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1년 후에 하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 하자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은 소비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니, 그 소비자로 갈 필요도 없이 만약에 본인의 집이나 매장이라면은 1년 후에 이렇게 하자가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시공을 하겠냐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비싼 업체가 답일까요? 만약에 날림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공사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밖에 안 갈 날림 공사를 한다면요. 1년이 지나서야, 공사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마감 퀄리티나 아니면은 그 내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테리어 업체의 양심, 아니면은 그 책임감, 여기에 온전히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업체라면 이런 날림 공사 견적도 제시하지도 않고요. 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퀄리티는 실장님들한테는 정말 큰 자존심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돌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한두 현장에서 되도록 상주하면서 외주업체가 할 일들을 직영공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공사비를 줄이고 그리고 마진을 올리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인테리어 업체에 비해서 제가 견적적으로 밀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업체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시공 과정과 시공이 끝났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자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자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시공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제가 더 똑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장 수를 줄이고 시간을 더 투자할 뿐이에요. 가끔 하자 보수하러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거의 90% 이상 뭐 수전이 문제가 있거나 조명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제품 불량 때문에 하자 보수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제가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오류가 나서 하자하러 가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이 인테리어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실장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1년만 보고 하질 않거든요. 최소한 3년 이상은 가게끔 공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시공 디테일에 따라서 견적의 차이가 있는 거고 내구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인테리어 견적을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테리어 견적을 형성하는 마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인테리어 마진율은 10%에서 25% 이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인테리어 마진율은 공사금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외주를 많이 주고 많은 현장에서 수익을 내는 데 집중하는 업체이냐, 아니면 현장에 상주하며 지역공사 위주로 하고 한 개 혹은 두 개 현장에서 수익을 내는 업체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공사 기간에 6천만 원 견적의 공사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공사 기간과 이 정도 견적이라면은 보통 실공사비에서 15%에서 25% 마진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20% 중간에 20% 마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6천만 원짜리 공사라면은 6천만 원짜리 공사 20% 마진이라면은 1천만 원 정도가 인테리어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금액이 인테리어업체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소규모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 업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일단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임대료가 나갈 텐데 뭐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최소로 한 약 15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직원 인건비 약 300만 원, 거기에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 약 20만 원, 세무사 비용이나 차량 등 기타 회사 운영비 약 70만 원, 이거를 다 합치면은 한 달에 540만 원 정도 회사를 꾸려나가기 위해 지출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절대 대다수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것도 거의 최소 금액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달에 한 현장에서 46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도 두지 않고 혼자 일하시는 실장님 분들도 계세요. 보통 300만 원 정도 인건비라면은 비경력직이기 때문에 현장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재사로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렇게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일들을 보통 시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실장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외주업체한테 맡기는 것도 줄이면서 또 직영공사를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일하시는 거 한번 보면은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한 현장에서 최대 76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박리담회로 한 달에 10개씩 공사하면서 마진율 낮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1000만 원에 460만 원이라는 이 순수익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대나우시가 나서 AS를 가게 되면은 간단한 거라면은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소속 직원이 가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자들을 불러야 된다면은 그냥 최소 30만 원씩 깨지는 거예요. 그 이상을 100만 원씩 깨질 때도 있고요. 더 심할 때는 아예 수익이 없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왜 실장님들이 대나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를요.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460만원에서 추가로 100만원씩 깨지면 이건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공사나 하청을 주는 B2B 시스템으로 공사하는 업체가 아닌 절대 대다수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2개 이상을 초과해서 현장을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넘어가서 현장 관리가 안 되고 현장 관리가 안 됨으로써 대나웃이가 일어나고 이 대나웃이가 진짜 돈을 싹 다 쓸어갑니다. 제가 한 달에 2개 현장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사 스케줄이라는 게 소비자 일정에 맞추다 보면 공사가 딱 끝나자마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5개년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이렇게 시공력 인정받으면서 공사 요청도 많아지고 문의도 많아지고 그럴 때 설계 직원 막 뽑고 현장 관리자 막 뽑고 이러면서 한 달에 막 10개 이상씩 공사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렇게 회사 운영했었을 때 다행히 그렇게 쭉쭉쭉 성장해 가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대나웃이 때문에 이놈의 대나웃이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비가 뒤로 다 까지고 한두 개 하는 것만큼보다도 마진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소규모 업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서는 95%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프랜차이즈 업체 공사를 위주로 한다던가 아니면 B2B 시스템으로 공사를 한다던가 이런 업체가 아닌 이상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뿐만이 아니고 공사를 직접 하는 외주업체 이 사장님들도 거의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에서 개인공사로 인지도가 좀 높은 중개업들이 있는데요. 견적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런 중개업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개업들의 비싼 견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덩치가 큰 만큼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비에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저조차도 주변 지인이 공사 문의가 오면은 제가 공사 스케줄이 되면은 하지만 안 된다면은, 그리고 나서 지인분께서 예산을 좀 넉넉히 잡으신 상황이라면은 저도 이런 중개업들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무 정보가 없는 소규모 인테리어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회사 규모로 못 키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한샘이나 LX 인테리어, 이런 대기업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인테리어 팀을 꾸리고 필요한 직원을 뽑아서 직영공사 한다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면서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대리점을 두고 개인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시스템일까요? 대기업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공사를 하는 업체는 박리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천만원짜리 정도 금액의 공사에서 한 달 정도 공기가 걸린다면은 인테리어 업체는 20%의 마진율을 가져가야지만 최소한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공사를 더 많이 해야지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현장에서 순수익을 높일 수 있게 금액이 큰 공사를 지향합니다. 몇천만 원이 아니라 주로 억 단위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이지만 처음 외주업체와 거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계산해 봤는데 거기서 최소한 15% 마진도 안 넣고 견적을 제시하는 이런 외주업체와는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15%도 안 되는 마진을 넣는 업체와 거래했었을 때 100% 다 무슨 추가 견적을 요구한다든지 퀄리티 마감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이렇게 견적서를 제시해드리면은 어떤 공정 중에서 이 공정은 제가 알아본 것보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는 제가 공사 스케줄 알려줄 테니까 마케트로 와서 하시고 다음 공정에 좀 피해 안 가도록 현장님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열이면 열다 저희가 쓰는 외주업체보다 퀄리티가 한참 떨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말 아파트였는데 거실 바닥을 다 타일로 깔았거든요. 벽적으로 인해서 벽적으로 한 20% 정도가 다 타일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밥을 제대로 안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추가 금액을 줄 테니까 이걸 다시 철거하고 다시 공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 시장이 웃긴 게, 인테리어 견적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견적서에 마진은 떡하니 10% 들어가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 마진을 가져간다고 하면 소비자가 가질 거부감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 견적서의 인건비나 자재비에서 어떻게든 장난을 쳐서 자신이 생각하는 마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마진으로는 절대 회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수익을 낼 수도 없습니다. 총 견적이 최소 3억 이상 가지 않으면 절대 10% 마진으로 공사하지 않아요. 최소 10%라는 것이지 플러스 알파를 보고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좀 투명해지자고요. 언제까지 견적서 쫑긋거리면서 어떤 부분은 업시키고 어떤 부분은 다운시키고 너무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 준비하고, 그리고 또 현장 끝나면은 현장 정리한다 시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또 시간 쪼개서 설계하고 미팅하고 주말도 없이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마진을 가져갈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쉬운 얘기라면은 소비자분께서 반세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이 인테리어 총 견적에 그 금액의 인테리어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소비자한테 실업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리고 내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에 대한 대가, 그 마진율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분들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인테리어 업체의 마진율을 인정을 못 하시면은 견적서 갖고 계속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은 계약하고 나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나, 아니면은 체업으로 진짜 공사하다가 중간에 잠수 타는 이런 업체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인테리어 업체도 분명히 피해가 있죠. 제가 공사할 거를 나쁜 업체한테 빼앗기고 제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거는 소비자분들이에요.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도 바뀌어야 되지만 소비자분들도 인테리어 업체가 가져가는 일정 부분의 마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라는 것이 인테리어 견적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실공사비,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마진율,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총 인테리어 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꾸로 소비자가 반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한 달 정도 걸리고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면은 시공력을 갖춘 업체라면 이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실공사 비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면서 반셀프 하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내고 최소한의 공정 스케줄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게 저는 인테리어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은 홍대에 있는 제가 공사한 매장인데 간단하게 전기공사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일반적인 레이스웨이가 아닌 스틸 파이프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미 건물주가 올 철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배선 공사 역시 싹 다 다시 했고요.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전기공사를 하면 전기업체는 얼마를 제시할까요? 지금 2024년 9월 시세로 따지면 조명 자재값 빼고 최소 평당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를 부를 거예요. 이 현장이 한 50평 정도니까 최소 20만원으로 잡아도 11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체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현장에서 카드를 쓰거나 이체를 할 때 카테고리를 분류해 정리할 수 있는 어플을 써서 공사가 끝날 때 소비자에게 실공사비 내역을 매번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역입니다. 전기공사에 따른 이 자재비와 인건비 다 합치면은 총 전기공사 금액이 891만 4,800원이 나왔어요. 계산해보면 최소로 따져도 외주업체에 맡기는 거에 비하여 1.3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공사한 금액은 외주업체한테 터키로 맡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구나 금속, 도배 이렇게 외주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공정에서도 이 외주업체에서는 일반 소비자보다 인테리어업체한테 한 10% 정도 저렴하게 견적을 제시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같이 공사하는 사람보다 10년 동안 같이 공사해온 사람한테 싸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이 다른 공정이랑 다 별반 다를까요? 이런 공정들을 부분별로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작게는 1.1에서 크게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런 공정들이 다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철거는 건물주가 진행하였고 에어컨은 의뢰인께서 직접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빼고 실공사 비용이 4,864만 414원이 나왔고요. 마진을 포함하여 5,978만 3,429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과연 반셀프 한다고 해서 4,900만 원에 똑같은 조건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4,900만 원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 마진까지 포함한 6천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타고난 일머리로 5천만 원에 끝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반셀프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6천만 원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시공팀을 잘 만나서 이 6천만 원에 끝내신다고 하시더라도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사 스케줄은 1.2배 이상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또 그런데 너는 왜 반셀프 인테리어 영상 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반셀프를 올리는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보다 싸게 공사를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반셀프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만족도에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업자나 외주업체도 내 맘 같지 않고 대나무시도 생기고 비용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계속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 늘어나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마감재 하나하나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한 공정이 마무리되면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생해서 공사가 끝났을 때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자신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작은 흠들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개인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반셀프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지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이 견적에 대한 불신이 깊이 박혀있고 그리고 마진율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아마도 그건 어떤 인테리어 업체 일을 하셨을 때 이건 반셀프로 하나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나 퀄리티는 비슷하고 실공사비는 차이가 없을 정도인 시공력과 책임감이 없는 업체를 경험해 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른 현장에서 겪었던 건데요. 현장 관리 현장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공사하고 있으면 먼지 안 묻으려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 공사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기술자한테 그냥 작업자한테 몇 마디만 던지고 구석에 가서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의뢰인이 나타났어요. 방문을 하니까 그때 막 두 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온갖 친한 척 다 하면서 얕은 지식으로 막 전문가인 척 다 하고요. 그리고 막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관리자가 공사를 하니까 당연히 반사보다 퀄리티가 안 나오고 비용이 안 나오죠. 결국 이런 경험한 소비자분들은 인테리어 업체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가져간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히고, 이로 인해 인테리어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고, 공사 퀄리티는 공사 퀄리티대로 불신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반대로 책임감과 시공력을 갖춘 인테리어 업체와 거래를 하는 소비자분들은 서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인테리어 업체와 경험을 못 해보셨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위 주인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또 공사를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선순환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의 분쟁이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인테리어 견적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인테리어 시장을 이해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실업 공사비, 그리고 마진율,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총 견적,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서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어떻게 인테리어 시장에서 인테리어 견적이 형성이 되고, 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인테리어 견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인테리어 업체, 그러니까 시공력을 갖고 있고 책임감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투명한 견적을 제시하는 이런 업체를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담기로 하겠고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20분이 넘을 수도 있는 영상 분량인 것 같아요.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아 김실장이었습니다.